서울 성북동 녹다란 담벼락 위로 주황색 능소화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저택. 서창식 회장의 자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성벽이었다. 신술래는 그 성의 안주인으로 40년을 살았다. 며느리에서 시어머니로 다시 할머니로 이름이 바뀌는 동안 그녀의 손마디는 굵어졌고 마음엔 굳은 살이 박였. 오늘도 술래는 굳이 기사를 마다하고 버스를 탔다. 종로의 재래시장, 40년 단골인 경동통닭집의 가마솥 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어이구, 사모님. 이 더운데 직접 오셨어요? 우리 둘째 손주가 여기다가니면 입도 안 되잖아요. 바짝 튀겨주세요. 칙, 소리와 함께 달기 튀겨지는 소리가 경쾌했다. 술래는 노란 종이봉투 위에 검은 비닐봉지를 겹쳐들고 집으로 향했다. 기름기가 배어나오는 그 봉투가 오늘따라 유난히 묵직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상쾌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서늘한 목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어머님, 제가 제발 이런 것 좀 사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둘째 며느리, 정유미였다. 그녀는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다 인상을 찌푸렸다. 유미가 입고 있는 실크 홈웨어 한 벌 값이라면 저 통닭을 수백 마리는 사고도 남을 것이다. 유찬이가 좋아하잖니. 너희 온다길래 마침표. 유찬이 어제 강남 최고급 스파 다녀왔어요. 몸에 독소 뺀다고 유기농 식단만 먹이는데 이런 시장 바닥기름 덩어리를 먹이라니요. 형님네 애들이나 주시지 그러셨어요? 형님네는 이런 거 소탈하게 잘 먹잖아요. 유미는 마치 쓰레기를 취급하듯 손가락 끝으로 비닐봉지를 집어 쓰레기통으로 던졌다.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 술래의 자존심이 그 바닥에 함께 처박혔다. 유미야, 말이 좀 심하구나. 내가 널 차별이라도 했다는 거니? 차별요? 어머님, 형님네 건물 살 때 보태주신 거 모를 줄 아세요? 저희한테는 고작 이런 통닭이나 던져주시면서 정성 운운하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유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2층으로 올라갔다. 술래는 쓰레기통 속에 처박힌 통닭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기름종이 위로 스며든 노란 얼룩이 마치 자신의 눈물 같았다. 정유미는 자신의 이름을 혐오했다. 유미라는 부드러운 이름과 달리 그녀의 삶은 거친 사포 같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바다 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수산물 시장의 하역군이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옷에서는 늘 생선 썩은 내와 비린내가 나다. 아이들의 놀림은 그녀를 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공부에 매달렸다.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과외를 해서 번 돈으로 가장 먼저 산 것은 백화점에서 파는 가장 비싼 향수였다. 비린내를 지우기 위해 그녀는 온몸에 향수를 들이부었다. 서씨 가문의 둘째 아들 민석을 만난 것은 기적 같았다. 순진하고 정이 많은 민석은 유미의 도끼를 생활력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결혼 후 마주한 현실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큰며느리 지선은 완벽했다. 명문가 출신의 변호사, 우아한 말투, 시부모의 신뢰까지. 지선이 서 있는 곳에는 늘 은은한 앙꽃 향기가 났고 유미가 서 있는 곳에는 여전히 과거의 환청 같은 비린내가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유미의 머릿속에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어머니 술래가 안방 화장대 안쪽 아주 깊숙한 곳에 낡은 수첩 하나를 숨겨둔다는 것을 알고 있어. 큰며느리 지선은 서재에서 시아버지 창식의 증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법조인 특유의 직관으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음을 감지했다. 특히 둘째 동서, 유미의 눈빛이 문제였다. 예전에 유미가 부러움을 담고 있었다면 지금의 유미는 소유욕을 숨기고 있어. 지선은 거실로 나오다 유미와 마주쳤다. 유미는 시어머니 술래의 어깨를 주무르며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있었다. 형님, 오셨어요? 아버님이랑 무슨 비밀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세요? 또 형님네만 좋은 거 주시는 거 아니죠? 유미야, 그런 농담은 어머님 앞서 삼가야지. 어머님, 안색이 좋으신데 약은 챙겨 드셨어요? 지선이 술래의 손을 잡자 유미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유미는 지선의 가방을 훑었다. 이번 시즌 한정판 에르메스 버킨백. 유미가 3년을 모아도 살 수 없는 물건이었다. 유미는 그날 밤 민석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다. 시부모의 방은 조용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 안방 화장대 앞으로 다가갔다. 술래가 매일 밤기도를 올리며 만지던 그 수첩. 유미의 손이 떨리며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숫자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맨 뒷장, 희미하게 적힌 6자리 숫자, 06054, 술래의 첫 손주 유찬이의 생일이자 유미가 이 집에 들어온 날이었다. 유미는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고마워요.
제 생일은 몰라도 손주 생일은 확실히 기억하시네요. 밤의 정적은 날카로웠다. 성북동 저택의 육중한 공기 사이로 유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그녀의 손등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거실의 괴종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마치 거인의 발자국 소리처럼 육중하게 울려 퍼졌다. 유미는 손에 든 스마트폰의 플래시를 켜지 않았다. 눈을 감고도 훤히 보일 정도로 수백 번을 시뮬레이션한 길이었다. 그녀는 안방문 앞을 지나 서재로 향했다. 서창식 회장의 서재는 그가 평생 일궈온 제국의 심장부였다.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고서들 뒤편 병풍으로 가려진 벽 속에 그 육중한 강철 덩어리가 숨어 있었다. 금고문을 열자 서늘한 냉기와 함께 묵직한 금속의 냄새가 났다. 비린내도 향수 냄새도 아닌 오로지 권력과 자본만이 풍길 수 있는 압도적인 냄새였다. 플래시 빛을 아주 가늘게 비추자 그 안에는 정돈된 골드바 10개와 5만 원권 현금 뭉치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구석에는 신술래가 대대로 물려받았다는 비취 가락지와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일주일 뒤 서씨 가문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술래는 아침부터 안색이 좋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자주 서재를 드나들었고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괜한 트집을 잡기도 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 유미가 가식적인 걱정을 내비치며 술래의 손을 잡았다. 술래는 움찔하며 손을 뺐다. 아니다. 그냥 요새 잠을 좀 설쳐서 그런 게야. 그런데 유미야, 너 혹시 내 방에 들어온 적 있니? 유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배우처럼 자연스럽게 눈을 크게 떴다. 제 방요? 아니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허락 없이 안방을 왜 들어가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술래는 차마 금고가 털렸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금고는 서창식 회장과 그녀만의 성역이었고 그것이 뚫렸다는 것은 곧 집안의 보안이 무너졌음을 의미했다. 술래는 의심의 화살을 엉뚱한 곳으로 돌렸다. 아니다. 지선이가 요새 서재에 자주 들락거리길래 물어본 게야. 유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어머님, 사실 저도 봤어요. 저번 날 밤에 형님이 서재에서 늦게까지 뭘 찾으시더라고요. 아버님 증여 서류 때문인 줄 알았는데 설마 형님이 어머님 물건에 손을 댔겠어요? 변호사식이나 되시는 분이. 유미의 교묘한 이간질에 술래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훔친 돈으로 친정아버지의 도박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는 평소 갖고 싶었던 명품 시계를 샀다. 이미 유미의 손목에는 3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시계가 감겨 있었다. 물론 집 밖에서만 차는 비밀의 시계였다. 지선은 자신의 방에서 태블릿 PC를 켜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서재에서 금고를 여는 유미의 모습이 담긴 적외선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지선은 이미 유미의 동선을 파악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지선은 바로 영상을 시부모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유미가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가기를 기다려야 했다. 동서, 시계 예쁘네. 까르띠에 탱크 루잇, 한정판이라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오후 차담 시간, 지선이 무심하게 던진 말에 유미가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 이거요? 이거 가짜예요, 형님. 친구가 동대문에서 산 거 선물해줬는데 너무 진짜 같아서 가끔 차고 다녀요. 그래? 가짜 치고는 광택이 너무 영롱하네. 조심해, 어머님은 가짜 싫어하시잖아. 사람도, 물건도. 지선의 눈빛이 유미의 목덜미를 베고 지나가는 듯했다. 유미는 식은땀을 흘리며 화장실로 피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은 유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선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증거는 없을 것이다. 대포폰을 썼고 금은방에서도 가발을 쓰고 현금 거래를 했으니까. 아니야, 더 확실한 게 필요해. 저 여자를 아이의 집에서 쫓아내야 해. 유미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지선이 관리하던 시아버지의 비자금 장부를 조작하는 것이. 둘째 아들 민석은 아내 유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유미는 밤늦게까지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고 화장대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가의 화장품들이 늘어났다. 유미야, 너 요즘 돈 어디서 나? 장모님 치료비 보냈다는 거 내 월급으론 부족했을 텐데 어머님이 좀 챙겨주셨어. 당신 몰래 형님네만 챙겨주는 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당신은 신경 꺼. 민석은 의아했다. 아버지는 늘 공평을 강조했고 어머니는 금며느리 지선을 유독 아꼈다.
그런 어머니가 비밀리에 유미에게 거액을 줬을 리 없었다. 민석은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나오던 아버지 서창식과 마주쳤다. 민석아, 내 첫 단속 잘해라. 사람이 분수에 넘치는 옷을 입으면 언젠가는 그 옷에 목이 졸리는 법이다. 아버지의 엄중한 경고에 민석은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석은 밤새 고민했다. 아내를 지켜야 할 것인가? 가문의 법도를 지켜야 할 것인가? 그는 유미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금박이 박힌 골드바 보증서를 떠올렸다. 그것은 서씨 가문의 인장이 찍힌 것이었다. 민석은 결국 지선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형수님, 제발 유미를 살려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지선은 차갑게 민석을 내려다보았다. 도련님, 갚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신뢰의 문제고 범죄예요. 어머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아세요? 서창식 회장의 칠순을 앞둔 가족 식사 자리.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요리들이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다. 유미는 평소보다 더 과하게 꾸미고 나타났다. 그녀는 오늘 지선이 비자금을 횡령했다는 가짜 증거를 터뜨릴 생각이었다. 아버님, 이건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유미가 건넨 것은 고급 산삼 세트였다. 하지만 창식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유미야, 산삼보다 더 귀한 걸 찾았는데 내가 좀 봐주겠니? 창식이 손짓하자 지선이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켰다. 그 안에는 유미가 금고를 여는 영상, 그리고 유미가 작물업자와 거래하며 가발을 벗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사진들이 차례대로 지나갔다. 이건 조작이에요. 형님이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요. 유미가 소리쳤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 순례가 나섰다. 순례는 쓰레기통에서 꺼냈던 눅눅한 통닭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내가 버린 건 이 통닭이 아니라 이 집안 식구로서의 마지막 기회였다. 유미야, 내가 너를 왜 안방 수첩 근처에 오게 했는지 아니? 내가 스스로 멈추길 바랐다. 하지만 넌 내 금고만 털어간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도려냈어. 창식이 차갑게 덧붙였다. 내가 내 친정아버지 빚을 다 갚아준 건 알고 있나? 내가 훔친 돈으로 갚은 줄 알았겠지. 아니, 내가 민석이 얼굴 봐서 미리 손을 썼다. 그런데 넌 그 돈을 명품 사는데 처발랐더구나. 유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사실은 시부모와 지선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망 안에서의 발버둥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재판은 신속하고 냉정하게 진행되었다. 지선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유미의 죄목을 낱낱이 열거했다. 단순 절도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상시 복용약에 수면 성분을 섞어 깊은 잠에 들게 한 특수절도 및 상해 혐의까지 추가되었다. 피고인은 가족이라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뢰를 유린했을 뿐 아니라 계획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지선의 목소리는 법정에 울려 퍼졌다. 유미는 피고인석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수의에서는 향수 냄새 대신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비린내가 다시 나는 듯했다. 판결은 징역 3년. 집행유예는 없었다. 서창식 회장은 단 한 번의 선처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평생 지켜온 가문의 법도였다. 2년 뒤 성북동 저택의 정원에는 다시 능소화가 피었다. 유미가 떠난 자리에는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예전의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었다. 민석은 유찬이를 데리고 매주 주말마다 본가를 찾았다. 그는 아내의 죄를 대신 씻겠다는 마음으로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며 시부모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공수했다. 지선은 여전히 의아했고 순례는 더 이상 금고를 잠그지 않았다. 그녀는 서재에 금고를 비우고 그 안에 가족들의 어린 시절 앨범과 손주들이 그린 그림들을 넣어두었다. 어머님, 오늘은 시장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민석 도련님 농장에서 닭 좀 잡아오라고 했거든요. 집에서 깨끗한 기름으로 튀겨드릴게요. 지선의 말에 순례가 인자하게 웃었다. 그래, 시장 통닭도 좋지만 식구들이 둘러앉아 같이 튀겨 먹는 게 진짜 맛이지. 저 멀리 대문이 열리고 민석과 유찬이가 뛰어들어왔다. 유찬이의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밝게 빛났다. 황금의 감옥이었던 저택은 이제야 진정한 집이 되었다. 돈으로 지은 성벽은 무너졌지만 사랑으로 쌓은 울타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했다.